우리 친구들 오늘은 과학 지문 기술 들어갈 겁니다. 자, 이 과학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비문학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정보량도 많고 내용도 어렵고 거기다 순서도 중요해. 자, 왜냐면 너네 생각해봐. 선생님이 너네한테 뭐 프린트 해주니까 그랬어. 근데 노트북 켜지도 않고 계속 막 클릭하면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러지 안 돼. 안 돼. 왜냐면 이런 과학이나 기술 같은 것들 어떤 순서대로 적용되는 것들이 많아서 순서 파악까지도 중요하니까 그 정보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냐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런 과학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그러면 너네 과학하면 어떤 것들 알아? 너네 과학 시간에 뭐 배워? 비열과 열변창. 맞아. 막 열 같은 것들도 배우고 또 너네가 물리, 화학, 지구과학. 그렇지. 지구과학, 생물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뭐도 나와? 인체 이런 것들도 나오지. 네. 또 어떤 것도 나와? 환경, 에너지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과학 지문이다. 자, 그러면 기술 지문은 뭔데? 기술은 이런 과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학적으로 접근한다. 공학. 그래서 어떤 것들 IT라든지 IT 알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생명공학 이런 것들. 또 환경, 이런 환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술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 기술 지문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과학적 개념들이야. 왜냐면 어떤 과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공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기술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과학 기술 지문을 오늘 두 가지 짚어볼게요. 자, 평소 때는 우리가 인문, 사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했었으니까 하나를 두 가지 지문으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과학 지문 하나, 기술 지문 하나 볼 거야.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이 과학 지문을 어떻게 할 거다? 읽고 1번 문제 정리하고 5, 6, 7번 풀어볼 거다. 몇 분 동안? 5분 동안.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첫 번째로 이 한개 한번 시작해볼게. 준비하시고 시작. 자, 우리 친구들 확실히 예술 지문보다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 그렇지.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힘들어하는 지문 정의도 있었잖아. 사회에서 경제 지문. 그 다음에 인문에서 철학 어렵게 나오면. 그 다음에 과학 지문, 기술 지문. 요거 4개가 너네한테 어려운 지문인데 오늘 요런 거 그럼 한번 같이 보자. 어떤 얘기 하는지. 자, 지구상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극까지 7개의 대륙이 있다. 그런데 근데 뭔가 지금 이 대륙이 7개라는 것보다 다른 게 중요한가 봐. 그런데 하면 뭐래? 이러한 7대륙은 어떻게 생겨날 것일까라고 질문하네. 그러면 우리한테 오늘 뭘 얘기해 줄 것 같아? 이렇게 대륙이 7개가 된 이유, 까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러면서 100년 전이라고 하네. 선생님이 뭔가 시기가 나올 때 과학에서 잘 잡으려고 하는 편이야. 왜냐면 과학이나 기술 같은 거 발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럼 100년 전에 누가 있었는데? 독일이 기상학자 베게너가 있었는데 이 같은 질문에 대륙 이동설로 답하려고 하였다. 근데 이 어떻게 생겼나요? 라는 질문에 100년 전에서는 대륙 이동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답했대. 자, 지구상의 대륙이 약 3억 년 전에는 하나의 판게아를 이루고 있다가 점차 분리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대륙 이동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뜻을 알려주고 있네. 그러면 이런 정의를 통해서 뜻을 알려준다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럼 오늘 할 이야기 이런 7개의 대륙은 하나의 판게아였다가 7개로 분리돼서 현재처럼 된 거야. 늘 또 너네가 못 알아들을까 뭐도 줘. 예시도 줘.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붙어있다가 떨어졌다는 뜻이네.
자, 그러면 저 계속 볼게요. 베게너가, 그럼 베게너가 이 대륙이동선을 주장했던 사람이야. 대륙이동선을 주장할 당시, 근데 그 당시, 100년 전의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대? 지각과 해안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대. 그럼 지각은 뭔데? 지구의 바깥쪽을 차지하는 부분. 즉, 여기 있는 땅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해안, 여기 바다 같은 것들이 원래 그냥 딱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나, 근데 여기 그러다 나왔으니까, 그럼 다른 의견 나와야 되지. 누구는? 베게너는, 그렇죠. 우리 지각이동선을 주장했던 베게너는요, 지구 대륙은 밀도가 낮은 화강음질로 되어 있어서 밀도가 높은 현무암의 해양 지각 위를 빙하처럼 떠다닐 수 있다라고 보았다. 너네 빙하가 어떤 건지 알지? 빙하는 이게 바다 위에서 둥둥둥둥 떠다니게 이동해 안 해? 해요. 얘 이동하잖아, 그지? 자, 그런 것처럼 이거 우리 살고 있는 땅들도 얘는 밀도가 높아. 근데 얘는 밀도 낮아서 이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또한 당시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100년에 1m씩 땅덩어리가 솟아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대. 그럼 얘들아,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근데 너네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얘기했던 움직임은 요렇게 움직이는 거지. 비가처럼이니까. 근데 얘는 요렇게 움직이고 있었대.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한테 여기 위에서 얘기한 거는 옆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야,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는 수평의 움직임을 얘기한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뭐래? 밑에서 지각 아래에 유동성 있는 물질이 존재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흐름도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힘의 작용으로 수직으로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거지. 자, 그러면요, 지금 대륙들이요, 어떻게 된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발견을 했던 거지. 그러면서 이것을 증거로 된 거야, 그지? 그러면서 뭐래? 이런 자기들이 발견을 한 것에 대해서 베기너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마주보는 해안과 모양이 일치하는 이유는 과거에 한 덩어리였던 커다란 대륙이 갈라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너네 여기서 봐봐. 요 부분이랑 모양이 비슷해 안 비슷해? 이거 약간 퍼즐 같지? 척 맞잖아. 그거 뭐 때문이라고? 원래 이렇게 하나였으니까. 라고 하면서 뭘 됩니까? 증거 첫 번째.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마주보는 해안선의 모양이 거의 일치한다. 라고 해. 그리고 그 증거로 두 지도상에다 대륙을 딱 붙여보면 산맥을 이루는 선이 잘 이어지고 같은 종류의 식물 화성이 두 대륙에 걸쳐서 발견된다는 점을 들었다. 멀리 떨어져 다른 대륙에 위치한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유럽의 칼데노니아 산맥의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연결된다는 점도 대륙 이동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했다. 두 번째 증거도 나왔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던 요거 두 개처럼 얘네들도 이어져 있었던 모양이 나오는데 다른 곳들도 북아메리카랑 유럽 요쪽도 산맥이 뭔가 이어지는 구조로 나타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지금 여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나 베게너의 주장은 같은 시대의 지질학자들에게 큰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 100년 전에는요, 그러면 얘 말이 인정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왜? 거대한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에 한계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한계가 있었던 거야. 뭐를 설명 못했대? 힘의 근원.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그게 근원이 되는 게 뭔데? 이거를 몰랐던 거야.
그럼 이때는 인정 못했어. 근데 하지만 했네. 그럼 그 뒤에는 뭔가 반전 어떻게 됐어? 하지만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의 이후에 해저 지역 연구가 계속되고 다양한 지질학 증거가 수집되면서 그러면 이거 이제 보완했겠어? 안 보완했겠어? 했어요. 보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1960년대에는 뭐가 생겼어? 해저 확장설이라는 게 나왔고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대륙 이동설에서 두 번째 해저 확장설 갖다가 현재 어떻게 됐다? 지구과학 분야의 중심 이론인 판구조론으로 발전했대. 또한 그가 제시한 대륙 이동설의 논증들은 그 뒤로 30여 년 동안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역시나 이런 것들이 증거가 수집되니까 이 사람이 했던 논증들도 맞는 말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핵심 정리 한번 정리해보자. 자, 대륙 이동설이란 무엇이었어? 지구상의 대륙은 약 4동연장의 하나의 판계아를 이루고 있다가 점차 분리돼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됐는데 이것을 베게너가 주장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 황황질인 대륙 지각이 현무암질인 태양 지각 위를 빙하처럼 돌아다니는 거고 이거는 유동성이 있는 게 있어서 수직이나 수평 둘 다 이동이 가능해 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륙 이동설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마주보는 뭐가? 해안선. 그렇지. 해안선이 거의 일치하고 북아메리카 에팔레치아 산맥과 유럽의 칼데로니아 산맥의 지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한계가 있었어? 얘는 그 이동을 시키는 힘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못한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것들? 해저 확장설 나오고 판구조론까지 오면서 그 베게너가 했던 이야기를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걸 다 읽고 나니까 너는 어떤 게 기억에 남아? 판구조론. 판구조론 또 판계야. 편계야 지각. 지각 대륙 이동설. 그렇지 대륙 이동설 근데 이름도 단어 맞죠? 그렇지 이것도 지금 여기서 화제 사실상 여기서는 한 단어 한 단어로 하면 이것도 사실 단어긴 한데 약간 그런 하나하나의 또 핵심 내용이 되는 부분 화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찾는 거라도 상관없어. 베게너. 베개노 해저 확장설. 그렇지 해저 확장설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이루는 것들이야. 근데 이것들이 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야? 그렇지.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 이동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대륙 이동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 근데 여기서 라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은 남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칼레도니아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같은 실제로 있는 지역이나 지질학적 구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베게너는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뭘로 설명하라고 했어? 대륙? 이동설. 그렇지. 이동설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고 그 이후의 연구가 어디까지 발전했어? 해저 확장설. 에서 어디까지? 현재는? 판구조론. 그렇지. 현대의 판구조론까지 발전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우리 한번 윗그린 내용과 일치한 거 보자. 틀린 거 찾는 거야. 자, 대륙 이동설은 판구조론의 영향을 받은 거야. 예. 이거 아까 선생님이 대륙 이동설 첫 번째로 나왔던 거라 그랬고 판구조론은 영향받아서 세 번째로 나왔던 거였지. 그러면 대륙 이동설이 판구조론에 영향을 준 거지. 그러면 얘 틀렸어.
근데 백에서는 하나의 판기화가 분리돼서 대륙이 흩어졌다 그랬고 그 대륙 지각이 해양 위를 빙하처럼 떠다닌다고 그랬고 그것의 증거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식물 화석이 병에 발견되는 거 붙어 있었으니까 같은 식물이 쫙 퍼져서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스칸디나비아가 솟아오르는 것도 지각 아래에서 움직이는 물질이 있다라는 걸로 봤었죠. 답 몇 번? 1번. 알겠어? 이해됐어? 자, 근데 6번 볼게.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우리한테 보여줬던 거 기억과 리을이었어. 그지? 그래서 요게 요렇게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점 멀어졌는지를 보여준 거래. 자, 그러면 이거는 대륙이 이동하는 과정 맞아 아니야? 맞는 거야. 점점 멀어지지. 점점 떨어지지. 자, 근데 기억은 다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한계야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런데 이게 지금 3억 년 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네. 여기서 아까 첫 지문 첫 번째에서 3억 년 전에는 하나의 판게아라고 했지. 그럼 이때는 대륙이 이동했을 때야 안 했을 때야? 안 했을 때 맞지? 그러니까 3억 년 전에는 이렇게 이동된 거 없었다 맞아 아니야? 맞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지. 수직 이동에 수평 이동. 수평. 그렇지.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재의 대륙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 맞죠? 이거 우리 이제 보는 지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다. 답은 4번. 자, 그러면 얘들아 너네 이거 참고할 때 대륙 이동설을 발표한 당시 큰 지지를 얻었을 것이라면 그치? 한계를 극복했다면이겠지? 근데 그 한계가 힘의 근원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한 거니까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을 설명했다면 지지를 얻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2번으로 추론할 수 있겠어요. 설명드리니까 안 어렵지? 맞아. 이거 이제 너네가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정보량이 많고 순서도 지켜야 되고 거기다가 보기에서 그림까지 분석하니까 어려운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 요렇게 선생님들이랑 계속 연습을 해볼 거예요. 또 두 번째 기술 지문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분 동안 똑같이 보시고 1번, 5번, 6번, 7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시작하세요. 자, 휴머노이드에 대한 글 봤죠?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해? 휴머노이드는 하면서 사람을 뜻하는 휴먼과 비슷한이라는 뜻하는 의미를 오이드를 결합한 단어이다. 즉 사람처럼 두 손을 사용하고 두 발로 걷는 로봇을 가리킨다. 하고 뜻을 알려줬네. 정의 나왔네. 정의 왜 중요하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이걸 찾는 내신 문제 내실 거고 그 이후에 우리 모의고사 가더라도 이게 뜻을 알려준다는 건 예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휴머노이드는 사람처럼 두 손을 사용하고 두 발로 걷는 로봇을 의미하는데 2000년 했네. 선생님 시기를 체크할게. 왜? 기술은 발전해 나가니까 그 과정을 체크할 수도 있어서 선생님 봐놓을 거야. 자, 2000년 일본에서 두 발로 걷는 인간형 로봇 아시모라는 걸 선보인 뒤로 휴머노이드 연구는 계속되었으나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평가가 지배되겠다. 그런데 처음에 2000년대에는 이거를 야 이거 실생활에 실용적으로 쓰기는 좀 이라는 의견이었는데 2011년에 시기 나왔으니까 체크해두고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휴머노이드 연구에 큰 변화가 생겼대. 그럼 큰 변화가 있다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전문가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1차 폭발 이후 누군가 원전에 들어가 적절한 대처를 했더라면 2차 폭발은 막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 2차 폭발 막으면 되지. 근데 뭐래? 방사선 물질이 가득한 원전 내부는 사람이 들어가기 너무 위험해. 그런데 사다리를 타고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도 마땅하지 않았대. 근데 우리한테 2010년대에 뭐가 발생한 거야? 어떠한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야.
수어권에서 재난 현장 구조원 역할의 적임자로 떠오른 것이 바로 휴머노이드. 그럼 이 문제 상황에 대한 뭐가 된 거예요? 휴머노이드가 해결책이 되어준 거예요. 이런 문제상은 어떤 상황? 사람이 들어가기 위험하고 일반적인 로봇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 자, 그 까닭은 무엇일까 했으니까 이 재난 구조원 역할로 휴머노이드가 좋은 이유를 알려주겠네. 첫째로 휴머노이드는 사람을 닮았다는 특징인데 재난이 발생한 장소는 대부분 원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다. 그럼 얘들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건 누구에게 편하게 맞춰져 있어? 사람이 사는 곳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을까? 사람에게 맞춰져 있겠지. 자,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문을 따거나 스위치를 누르는 등 인간만 하는 동작을 따라할 수 있어야 한대. 사람한테 맞춰져 있는 환경인데 근데 휴머노이드는 사람을 닮았잖아.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왜?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팔다리 달리고 있으니까. 자, 둘째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비용을 덜 따질 수 있대. 왜? 휴머노이드 한 대의 가격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른대. 어머, 비싸, 안 비싸? 비싸. 너네 여기 갈고리 국어학원에서 선생님 페리쌤을 자르고 휴머노이드를 딱 갖다 놔. 그럴 거면 페리쌤보다 싸야 될 거 아니야. 페리쌤보다 말이야. 이 휴머노이드가 2천만 원 들여서 샀어. 그러면 평생 쓸 수 있대. 그 휴머노이드 드리겠지. 근데 페리쌤보다 휴머노이드가 비싼 거야. 수십억 하는 거야. 그러면 누굴 쓰는 게 나아? 페리쌤을 쓰는 게 나아. 그러면 이게 비싸단 말이야. 근데 휴머노이드가 하지만 위험천만한 재난 현장이 있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걸 쓸 수 있겠어? 사람 목숨은 돈으로 바꿀 수 있어? 없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사람들이 비용 문제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 안 하겠지. 그런 상황에서는 뭐 하면 된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면 비슷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로봇을 투입하는 게 나으니까 비용을 덜 따질 거면 휴머노이드는 나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해결책으로 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까지도 밝혀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과거에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때 인간의 감각 기반과 행동을 기계로 구현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데 관심이 있었대. 그러니까 실용적인 거야, 실용적이지 않은 거야? 실용적이지 않은 거야. 그냥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할 수 있을까? 같은 느낌의 연구 목적에 더 가까웠던 거야. 그럼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 나오겠지. 그치? 원전 사고를 계기로, 아까 말했던 2011년을 계기로 그 이후에는 재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휴머노이드 연구가 실용적인 목표를 갖게 된 것이다. 원전 사고 이후로 휴머노이드 연구는 실용적 목적을 갖게 됐네. 원전 사고 이후 미국 정부에서는 재난 로봇을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 경진 대회를 열었대. 이 대회에서 한국의 휴머노이드 휴보가 우승을 차지하기로 하였다. 대회의 주축이 되었던 연구기관이나 로봇 개발 회사들은 지금까지도 재난 구조 목적의 휴머노이드 성능을 높여가고 있다. 자, 이렇게 기술 지문은요, 계속 기술을 발전하는 거지. 앞으로의 발전 과제라든지 광부, 그리고 발전 가능성 같은 것들로 끝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내용 정리해볼게. 휴머노이드란 사람처럼 여기서 팔로 아마 나왔을 거야. 손으로 나왔네. 미안하다. 난 선생님 바보다. 두 손과 두 발로 걷는 로봇이야. 선생님 실수했대. 미안해. 우리 역시 똑똑한 먼지니까 맞췄어. 자, 그런데 기존에서는 이거 실생활에 쓸 거야 라고 했어. 아마 뒤에서 봤던 어떤 문제? 비용 문제 이런 것들로 있었을 거야. 자, 근데 휴머노이드의 어떤 거? 그렇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 2차 폭발 전에
이거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나왔는데 그때 누가 사람은 하기 위험하고 기존의 로봇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어떤 문제? 아까도 우리 사다리 타고 가기 이런 거 있었잖아. 자, 근데 이때 휴머노이드는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더라는 거야. 왜? 일단은 사람이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까 사람이 작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재난 상황에서는 비용. 그렇지. 비용. 돈 문제는 좀 덜 따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는요. 원래는 인간의 감각기관과 행동을 뭘로 구현할 수 있는? 기계로 구현할 수 있을까? 실험하는 목적이 컸다면 원전 사고 이후로는요. 재난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목표를 주면서 실용적인 목표로 연구 경향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란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읽고 기억에 남는 단어 어떤 거 있어?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또 후쿠시마 원전. 맞아. 후쿠시마 원전. 또 휴보. 휴보. 또 실용적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재난 구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네. 이런 말들이 다 어떻게 될 거다? 여기서의 핵심 내용들이 될 거다. 그런데 이것을 읽고 이거 모두 다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휴머노이드. 그렇지. 휴머노이드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서 휴머노이드를 중심 화제로 고를 수 있겠네요. 근데 나와 다 문단 간의 관계를 물어봤잖아? 어떤 거 나왔어? 나에서는 어떠한 문제 상황,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이 나왔고 다에서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네. 그러면 이거 몇? 1번, 2번? 2번. 그럼 얘들아 이거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휴머노이드. 그렇지. 휴머노이드의 연구의 목표가 원래는 사람과 비슷한 것을 구현할 수 있나 해서 구조. 재난 구조 업무로 임무를 바뀌게 되었다. 자, 그럼 이거 중심 내용이 뭐야? 3번. 그렇지. 결국 휴머노이드가 왜 연구 목적이 변화됐는지 재난 구조 업무를 맡게 된 이유 이야기 해줬고요. 자, 근데 여기서 기업과 니은을 통해서 추측해보자고 했으니까 기업과 니은 거야. 자, 그럼 기업 뭐였대? 휴머노이드 사람 닮았다. 니은은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 비용을 덜 따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들아 휴머노이드는 사람을 닮았다는 게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다? 사람처럼 손과 발이 있어서 행동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었고 근데 휴머노이드가 모든 일을 대신할 수 있겠어?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지. 사람 같은 동작들을 할 수 있다 같은 것들이었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비용을 덜 따질 수 있다. 왜? 휴머노이드는 비싸니까. 그죠? 자, 그럼 얘들아 A에 대한 이해야. A 뭔데? 경진대회. 무슨 경진대회? 재난 로봇 개발 동료 경진대회야.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거 활용 목적을 밝혔어? 안 밝혔어? 안 밝혔어. 안 밝혔어? 안 밝혔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 재난 로봇 개발이다. 그러니까 목적도 여기서 나왔고요. 근데 이게 휴머노이드의 개발 중요성을 인식한 거 맞아 아니야? 맞아. 왜 여기서 뭐라고 했어? 원전 사고 이후에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개발의 중요성도 인식한 거 맞아. 그런데 외국 팀한테 출품 허용한 거 맞아 아니야? 맞아. 왜? 미국 대회인데 한국 팀이 1등 했다며. 근데 이거 재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의 성능을 겨루는 대회? 맞죠. 근데 이거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동작을 수행한 게 우승을 차지했다 이런 말 있었어? 그런 건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어. 답 몇 번? 5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네. 네.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비문학을 읽고 어떤 지문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2달간 가졌습니다. 선생님은 충분히 너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가 문법으로도 클리닉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비문학으로도 이제 했지. 자, 다음 과정에서는 뭐 할 거냐면 우리
해가지고 문학 작품을 할 거야. 근데 그거를 너네가 우리 지금까지 문학 개념 많이 배웠잖아. 이제부터는 적용이 핵심이야. 너네 요즘 많은 학교들에서 시험 난도를 점점 올리고 있어. 학원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점점점점 교육을 많이 시키려는 거야. 근데 그때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외부 지문 보는 학교들이 있어. 이번에 선생님이 내신 맡은 서울여중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개념을 알려주고 나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아무도 안 알려줬어. 어떤 지문으로 시험 친다가 안 정해져 있어. 학교 선생님이 아무 지문을 끌고 와서 시험 치는 거야. 그럼 너네가 배웠던 개념 적용시켜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너네는 어떤 거야? 아는 지문을 내더라도 선지에 모르는 지문 해가지고 같은 표현법 사용된 것은 이런 거 실제로 본 적 있지?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스스로 분석하는 연습이 중요하고요. 나중에 수능 가면 모르는 거 나왔을 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 적용하는 것들 클리닉 7월, 8월에 이제 들어갈 거니까 그때도 열심히 해보자.